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틀째인 오늘 오후 삼중수소 농도가 처음으로 발표됩니다. 중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에 나섰고 미국은 방류가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는 일본이 별다른 이상 상황 없이 계획대로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소비자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백서를 전북도청에 입점한 문구점이 총괄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석연치 않은 계약 상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오늘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는 여당 의원들과 김현숙 장관이 불참하면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30살 최윤종이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뒤 처음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최윤종은 처음엔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는 등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제 오후 1시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방류가 애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상 상황은 없는 걸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 오염수 1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와 외교, 규제 당국 간 이중의 한라인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방류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검토팀을 운영 중이라며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청정한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우리 수산물에 방사능 색칠을 해 어민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자 반국가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우리 수산물 지키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야당은 무책임하게도 괴담과 선동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 얻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만약 일본이 국제 기준을 위반해 국민 생명에 위해를 가하면 방류를 중단토록 조치할 것이고 지금처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 조치도 계속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값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 테러라며 역사는 일본 정부를 인륜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업계와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급감하진 않을지 우려하면서 방사선 검사 강화하는 대비에 나섰는데 수산물을 미리 구매하려는 반짝 특수도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현장 가봤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방류를 앞두고도 수산물이 팔리지 않아 어민과 상인들 걱정이 컸습니다. 어시장 현장에 나가보면요, 한숨을 쉬는 상인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어제 방류가 시작되면서 어민과 상인들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더욱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수산물을 찾는 손님 발길이 또 끊기면 어떡할지 걱정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지난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산물 소비가 급감한 전례를 비춰 이번에도 밥줄이 끊길까 우려하는 겁니다. 어제 경남 창원에 있는 마산 어시장의 경우 축제를 앞두고 있었는데도 들뜬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어시장 상인과 어민의 발언 직접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장사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님이 3분의 1도 없대요. 불안을 해소시키는 게 어찌 보면 정부입니다. 정부고 또 우리 어민 역시도 지금 조업을 해도 이 고기가 팔릴지 안 팔릴지 사실로 난감합니다. 네, 이렇게 어민들과 상인들의 불안이 있는 거고요. 어제는 수산물을 찾는 사람도 꽤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한 대형마트 집계 결과를 좀 찾아봤는데요. 어제 하루 수산물 매출이 지난해 같은 요일과 비교했을 때 1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보관이 용이한 말린 해산물이죠. 건 해산물 품목 판매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멸치가 150%, 미역이 180%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서 증가했다고 대형마트는 밝혔습니다. 일부 수산시장에서는 생선이나 젓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손님들 발길이 이어지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즐기겠다며 생선회나 해산물을 찾기도 한 건데요. 바다가 오염되기 전에 수산물을 미리 확보해서 놓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인들은 반짝 특수를 누린 셈인데 한편으로는 오염수 방류 이후 소비 절벽이 우려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마냥 웃을 수 없는 슬픈 특수인 셈입니다. 네, 이제 한 달 뒤면 추석입니다. 그래서 유통업계 고민도 클 것 같은데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주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이미 추석 대목을 맞아서 선물 예약 판매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명절 선물 한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죠. 하지만 유통업계는 기대보다는 현재 걱정이 앞서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겨서 자칫 수산물 선물 세트를 피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유통업계는 선물 한도가 오르긴 해도 영향을 받는 건 과일이나 수산물보다는 최근 단가가 내려가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 등 육류 쪽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 불안을 달래기 위해 유통업계는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수산물 선물 세트는 방류 전에 미리 비축해둔 물량으로 구성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일부 유통업체는 내년 설 선물 물량까지 비축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직접 방사선 검사를 진행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수산물을 분쇄해서 장비에 넣어서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검사하는데 1만 초, 그러니까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지난 6월부터는 주요 수산물의 최대 50%까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네, 오염수 방류 직전이었던 어제 오전 수산시장이 슬픈 특수를 맞았다는 소식 양희력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소비자들의 걱정 그리고 어민과 상인들의 걱정은 오염수를 방류한 뒤 수산물을 먹어도 안전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위험한지 아니면 안전한지 누구도 확답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찬반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도쿄전력은 지난 2021년부터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 어패류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로 많이 먹기도 하는 광어도 키웠습니다. 광어를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처리된 오염수에서 엿새 동안 키운 뒤에 일반 바닷물로 옮겨서 체내에 있는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했습니다. 도쿄전력의 실험 결과 광어 체내 삼중수소 농도는 1리터에 1000베크렐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거기서 더 높아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광어를 일반 바닷물로 옮겼더니 체내 삼중수소가 거의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도쿄전력은 삼중수소는 수산물에 계속 축적되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의 어패류는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거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 측의 발표 결과에 대해서 실험은 실험일 뿐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실제 광어가 6일만 삼중수소 물속에서 사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또 바닷물 속 어류는 역시 오염수에 노출된 먹이를 먹지만 실험실의 광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의 발표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직접 인체 영향 평가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물을 많이 먹는 식습관 등 한국인의 상황에 맞는 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국민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지 않겠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떨어져서 3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픽으로 보겠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4%, 부정평가는 57%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1%포인트가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8%로 가장 많았고 국방 안보와 전반적으로 잘한다는 답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도 외교가 18%로 가장 많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경제, 민생, 물가가 각각 11%를 차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포인트 떨어진 34%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2%포인트 올라간 32%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투쟁혁명과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고 휩쓸리는 건 결코 진보가 아니고 한쪽 날개도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와 2기 출범식에 참석해서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선 왼쪽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지만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두 날개가 힘을 합쳐 날 수 있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하면 그 새는 떨어지게 돼 있다며 자유로운 가운데 더 높은 문화와 문명 수준을 누리고 모든 인류와 평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게 결국 우리의 방향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유의 법적 권리를 인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자유와 인권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치라는 틀입니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바로 국민 통합의 기제이고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통합해야 되는 목적이자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착오적인 그런 투쟁과 혁명과 그런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거기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우리가 이 국민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모든 분들이 함께 여기에 공감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가 여당 의원들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불참한 가운데 파행됐습니다. 국회 여가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의 증인 출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회의 진행이 어렵다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숙 장관도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기하겠다며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과 김 장관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가 무책임하다고 주장한 뒤 김 장관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의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주먹국이었던 새만금 잼버리 운영 실태를 파헤치는 연속 보도입니다. 정부나 어떤 기관이 큰일을 치르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잘못된 건 뭐였는지 정리하는 백서를 만듭니다. 잼버리 대회도 이걸 준비했는데 전북 도청에 있는 문구점이 사실상 총괄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광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불편한 상황은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불편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건가 그런 고민을. 80년대 수준 화장실에 진흙탕 야영장과 벌레떼 창궐까지 우려했던 일이 여지없이 벌어진 새만금 잼버리. YTN은 이처럼 대회 기간 드러난 문제점과 부실했던 준비 과정 등 모든 상황을 담을 백서 제작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등록된 주소는 다름 아닌 전북도청. 청사 지하에 입점한 문구점이 백서 기획부터 구성, 촬영까지 발간 업무 전반을 맡은 겁니다. 이 계약은 대회 개막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부랴부랴 이루어졌습니다. 급해가지고 저들한테 연락이 온 건 사실이고요. 작가랑 모여가지고 그 기획 구성이랑 다 해놨고요. 일자별로 사진은 다 찍어놓고. 업체 측은 문구점을 운영하는 건 맞지만 다른 경험도 많다고 자신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땐 도청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구해준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도 있고 다 있어요.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조직위 담당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입찰을 진행할 경우 검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관련 경험이 있고 입소문이 난 해당 업체를 선택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잼버리 유치 백서 제작에도 문구점 측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처음 이런 일을 맡은 상황이었고 저는 급한데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일단 신청하고 본다 이거예요. 하지만 대규모 국제 행사의 백서 제작마저 얼렁뚱땅 맡겼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엔 전문업체 등을 상대로 복수 입찰을 거쳐 백서 발간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제대로 된 자기 반성과 비판을 백서에 담을지도 의문입니다.
잼버리 조직위에 파견된 공무원 가운데 74%가 전북도청이나 산하 지자체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인 짬짬이 구조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잼버리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누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지 징비록 쓰듯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백서에 담아야지. 매출 대부분을 공무원에 의존하는 전북도청 입점 문구점의 잼버리 백서 제작. 향후 국제행사 유치의 반면교사가 돼야 할 새만금 잼버리가 자화자찬 제19 감싸기식의 공식 기록물로 마무리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재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불이 난 시설이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도로 일부 구간도 통제됐고 차량 정체도 빚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화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화재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나읍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큰 불이 난 거 오늘 오전 11시 10분쯤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크게 뒤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건물 밖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연기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서 이 현장을 지나는 차량의 흐름도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연기가 많이 발생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차량 흐름이 상당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YTN으로도 많은 시청자들이 그 화재 영상을 제보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불이 난 시설이 서해안 고속도로와 매우 인접해 있다는 겁니다. 이 불길과 연기가 거세지면서 오후 12시쯤부터 이 불이 난 시설과 인접한 서평댁 분기점과 바란나들목 사이 서해안선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서해안선 목포 방향이 크게 정체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그 차량들이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더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불은 업체에서 폐수 저장 탱크를 수리하는 작업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물 밖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로 옮겨 붙으면서 건물 2개 동이 지금 화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내용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주춤했던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면서 내륙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주말과 휴일 무더위에 이어 다음 주 초반에는 또다시 국지성 호우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후 날씨는 북상하고 있는 태풍이 변수로 꼽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더위와 비 전망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물러나는 듯 했는데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흘 정도 비를 뿌렸던 저기압이 물러나면서 다시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전남 대부분 지방과 내륙 곳곳에 오전 10시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낮 동안 기온이 더 오르면 폭염특보도 확대되겠습니다. 무더위는 주말과 휴일까지 이어집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고 전남과 경남 지역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해안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 초에는 또다시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발달한 정체전선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한 비는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북부 지방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기압계 변화에 따라 극한호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호우에 이어 태풍도 경계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먼 남해에 9호 태풍 사올라와 10호 태풍 담레이가 발생했는데요. 두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각국의 수치 모델이 이후 발생할 11호 태풍이 한반도 부근까지 북상하는 걸로 모의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 이후 태풍의 발달과 이동에 따라 날씨 변화가 무척 심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의 49제인 다음 달 4일 전국의 교사들이 대규모 우회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조희연 교육감이 9월 4일을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겠다며 파업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애도 서한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9월 4일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교사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학교의 재량 휴업일 지정 등 역시 반대하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신상 공개 후 얼굴을 드러낸 최윤종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계획적으로 범행한 걸로 보고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30살 최윤종이 검찰에 넘겨지기 위해 경찰서로 나섭니다. 신상 공개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낸 최윤종은 기다리던 취재진을 보고 놀란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신림동 공원 근처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 최윤종은 성폭행하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죠.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은 최윤종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휴대전화와 PC로 범행 도구인 너클부터 성폭행과 살인 관련 기사 등을 찾아보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피해자가 질식으로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손으로 피해자 목을 졸랐다는 최윤종 진술 등을 종합하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에 경찰은 실수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는 강간치사가 아닌 사형과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윤종이 과거 군복무를 하던 지난 2015년 훈련을 받다가 총기를 들고 탈영해 2시간여 만에 붙잡힌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당시 2등병이던 최윤종은 B급 관심병사였는데 자신이 군대 체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최윤종의 범행 경위를 꼼꼼하게 밝혀 걸맞은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혐의 인정합니까? 아이가 어쩌다 사망한 겁니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아이를 학교와 아이를 처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만든 두 사람은 거짓말과 모른다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법의 엄중한 심판으로 죄값을 받을 수 있도록 엄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 아들을 떠나보낸 두 어머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한 12살 초등학생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온몸에는 외부에서 생긴 상처인 타박흔과 멍이 함께 발견됐는데 경찰이 함께 살던 40대 의붓 어머니와 30대 친부를 긴급 체포하면서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의붓 어머니는 지난해 3월부터 11달 동안 무려 50차례나 아이를 학대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성경을 필사하지 않았다며 무릎을 꿇린 채 긴 시간 벌세우고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으로 아이를 때렸는데요. 아이가 숨지기 이틀 전엔 옷으로 눈을 가려놓고 커튼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은 채 16시간 동안 방치했습니다. 이 의붓 어머니는 방 밖에서 홈캠으로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는데요. 수사당국은 지난해 4월 유산을 했던 의붓 어머니가 그 원망을 아이에게 쏟아 학대를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친부에게는 이를 알리면서도 묵인하고 15차례 학대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달 넘도록 장기 결석자로 분류돼 있던 숨진 초등생. 2년 전까지만 해도 38kg인 몸무게가 사망 당시엔 10kg 가까이 줄어 있었다고 해 안타까움을 더했죠. 학교에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라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고 둘러댔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일단 의붓 어머니 측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가 본인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유산했다고 쓴 일기가 있다며 유산 때문에 아이를 미워했다는 공소장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는데요. 이 진술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입니다. 사건 첫 선고가 잠시 뒤인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특수교육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면서 장애 학생에게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도 부적절하다는 권고를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방안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몸을 못 가누거나 자해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종종 헬멧이나 안전벨트를 착용시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예 고시로 제정하면 과도하게 신체 활동을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느낄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어른들이 자신들의 편의와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휘두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학부모뿐 아니라 특수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는 분명히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위협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조치가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고시안이 모호할 뿐 아니라 남용될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호장구가 뭔지를 사람들이 다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보호장구를 해야 되는지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절차를 그렇게 막연하게만 해놓으면 남용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고시안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교육부에 부적절 의견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 아동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보호장구가 장애 아동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가 다음 달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생활지도 고시를 입법 예고한 만큼 인권위는 이달 중 장애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를 전달하고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40년 넘게 장애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위 기관인 한국소아마비협회가 사업 실패에 따른 빚을 떠넘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시설에 들어오던 지자체 보조금까지 이 빚을 갚는 데 쓰이면서 애꿎은 장애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유일한 장애인 복지시설 정립회관. 날마다 700여 명이 이용하던 시설은 횡하고 강의실 불도 꺼져 있습니다. 노래 교실이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잃어버렸던 영어 회화 같은 것도 할 때 참 많이 즐거웠거든요. 한 해 생활에 거의 전 부분을 차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0년 넘게 장애인 맞춤형 체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던 시설이 개점 휴업에 들어간 건 상위 기관인 한국소아마비협회에서 빚을 넘겨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협회는 지난 2020년 산하시설 가운데 한 곳인 정립전자가 마스크 제조 사업에 나설 때 46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실패 끝에 정립전자가 폐업하면서 협회는 빚을 갚기 위해 산하시설 6곳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립회관도 이렇게 8억 원 넘는 빚을 떠안았고 그 뒤로 운영 예산은 모두 부채 상환에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보조금 2억 1천만 원까지 고스란히 압류되는 상황입니다. 관리 운영비 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그 보조금이 압류 추심이 돼서 빠져나갔을 때 진짜 앞이 깜깜했고 급기야 직원들은 급여도 못 받게 됐습니다. 지금 7월부터 8월까지 해서 2달째 지금 임금 체불이 진행되고 있고 수영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유수영으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하지만 한국소아마비협회 측은 당장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비영리법인 특성상 악화한 재정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지난해 12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복지 서비스를 이어갈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급한 대로 압류를 피해 보조금을 줄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채권 추심을 피할 방안은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남은 빚이 사라질 때까지 협회와 산하단체 사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애인 이용자들만 소소한 일상을 보낼 곳을 잃은 채 떠돌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풍력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습니다. 주로 산 정상에 설치하는 풍력 발전 단지는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겨울 YTN 보도에서 산림 훼손이 확인된 경북 오미산 풍력 발전 단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상황이 나아졌는지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설치 과정만큼은 친환경적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YTN은 경북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산림 훼손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해발 1000m 산 정상에 높이 100m가 넘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숲 곳곳을 헤집었습니다. 반년이 지난 현재 숲은 어떨까? 녹음 짙은 숲 한가운데 길이 났습니다. 속살이 드러난 곳에는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전신주가 설치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업체가 헬기를 이용해 훼손을 최소화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마구잡이식으로 숲의 길이 2km, 폭 4m 진입로를 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진행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해 방지 같은 것들을 안 했다 보니까 흙이 계속 쓸려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산사태 피해가 이제 우려될 뿐만 아니라 산지 훼손도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거죠. 오미산 풍력발전단지는 남부발전과 민간 풍력발전 업체가 재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주민 동의는 얻었지만 심각한 산림 훼손이 다시 확인된 겁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산림 생태계 우수 보전 지역으로 사냥과 담비 등 멸종 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입니다. 경사면에 길을 낸 거라 산사태 우려도 큽니다. 산림당국은 풍력발전단지와 송전선로 지역에 대한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확인해 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헬기 작업으로 해라 이렇게 나간 건데 이분들이 헬기 작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진입로를 설치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 아래 산림 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자행되는 건 아닌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Пиздец, это беспилотник. Сбили, бабахнуло 2 раза, взорвалось, падает. Это чьи-то, отцы и чьи-то сыновья. И те, которые не дают нам боеприпасы, будут в аду! The answer is Putin's already lost the war. It's used. He could end the war tomorrow. He could just say, I'm out. Но если вы думаете, что Путин вот такой зловредный и злопамятный, он его завтра замочит где-то, говоря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нет, этого не будет.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의 반기를 들었던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사망한 지 하루 만에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전문가들은 프리고진이 사고사가 아닌 암살을 당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즉, 푸틴이 배후에서 암살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종수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이번 추락사에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됐는데 공개적으로는 그의 사망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프리고진의 죽음 하루 만에 푸틴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 핵심 등 10명 전원이 숨진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프리고진이 실수도 했다면서도 우크라이나전 공적을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유족을 위로하면서 자신과 프리고진 탑승 비행기 추락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애써 부각시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Хотел бы отметить, что это люди, которые внесли существенный вклад в наше общее дело борьбы с неонацистским режимом на Украине. Мы об этом помним, знаем и не забудем. Что касается этой авиационной катастрофы, то прежде всего хочу выразить слова искреннего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семьям всех погибших. Это всегда трагедия.
네, 하지만 프리고진이 탑승한 비행기가 추락한 게 사고 때문이 아니라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죠. 예, 관련 보도에 따르면요, 사고 직후부터 비행기가 격추가 됐고 그 배후에는 푸틴이 있다는 겁니다. 일부 러시아 매체들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요, 프리고진의 전용기가 지대공 미사일에 한두 발 맞아 격추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소셜미디어 영상을 보면 프리고진의 전용기는 증기나 연기로 보이는 기체를 내보내면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목격담도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Ну, я с детьми шла с магазина, по этой дороге иду, смотрю, самолет летит. Ну, летит и летит. Потом бабах, взорвался он в небе прям и начал падать. 네, 정보력이 뛰어난 미국의 판단도 궁금한데요. 원인을 좀 다르게 보고 있다고요? 예, 미국은 프리고진의 사망과 관련해 미사일 피격은 아닌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당국자를 인용해서요, 비행기 추락은 내부에 설치된 폭탄 등 다른 원인에 따른 암살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비행기 추락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푸틴이 배후에 있지 않은 일로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누가 그런지 모두 알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과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반란군을 한꺼번에 처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Недостаточно, надо убрать его ключевых персонажей, потому что у них наверняка был план «Б» в случае потери босса, как действовать, и он наверняка был не полезен, этот план, дл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네, 그러니까 격추든 내부 폭발이든 푸틴이 배후인 암살로 보고 있는 거군요. 프리고진이 사망하면서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보복이 있을까요? 예, 일단 바그너 그룹의 보복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을 대체할 카리스마와 정치적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영국의 더 타임스는 프리고진을 비롯한 바그너 그룹 핵심 인사들이 사망을 해서 종말 신호가 될 것 같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바그너 그룹이요, 말리와 리비아 등에서 그 광산 사업권을 받는 등 러시아 외교 정책 핵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선 기능을 유지할 것이란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이 입을 정치적 타격 어떻게 전망됩니까? 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시위를 부추기기보다는 바그너 그룹 지지 세력들에게 겁을 먹게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푸틴에게 심각한 정치적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푸틴의 지시로 프리고진이 죽었다면 스트롱맨인 푸틴의 이미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폴란드는요, 프리고진 사망 이후 바그너 그룹은 푸틴 대통령의 직접 통제 아래 놓이게 되고 이는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번 프리고진 사망을 마피아 영화 대부에 비유한 촌평이 회자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죠, 트렌틱 카운슬의 데니얼 프라이드 선임 연구원은 지난 6월 프리고진이 이끈 반란 당일 푸틴의 맹렬한 반응과 이후 프리고진에게 겉으로 취한 태도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어서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랐다. 하지만 대부 시리즈 장면에 나오는 듯 잠시 지연된 복수의 결행으로 프리고진이 탄 비행기는 격추당했고 프리고진을 포함한 모든 탑승객은 사망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배수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네 번째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오후 조지아주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경합주였던 조지아주에서 패배하자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조지아주 법무장관 등의 압력을 가하는 등 13개 중범죄 혐의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도널드 전 대통령은 뉴저지주 배드민스터 골프클럽을 출발해 전용기로 조지아주 공항에 도착한 뒤 차를 이용해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체포 절차를 밟은 뒤 변호인단이 이미 검찰과 합의한 대로 보석금 $20만 낸 뒤 20여 분 만에 풀려났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에 일시 수감되는 형식을 밟으면서 다른 용의자들처럼 범인 식별 사진을 뜻하는 이른바 머그샷을 찍었는데요. 네 번째 형사 기소돼 검찰에 네 번째 출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그샷을 찍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공개될 걸로 예상됩니다. 산불로 큰 피해를 본 하와이 마우이 섬 당국이 화재의 주된 책임을 전기회사에 돌리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우이 카운티는 현지 시간 24일 최근 마우이 화재로 인한 공공재산과 자원의 손해에 대해 하와이안 일렉트릭 등 법인 상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지난 7일 미 기상청에 허리케인 적색 경보가 있었는데도 하와이안 일렉트릭이 전기 장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강풍에 끊긴 전선이 마른 풀과 덤불에 닿으며 산불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서 북한이 어제 2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는 실패했지만 10월로 예고한 3차 발사에선 성공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모든 게 잘 진행되다가 로켓이 궤도에 진입하려고 할 때 비행 종단 시스템이 실수로 작동해 폭발한 것 같다며 매우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커스 실러 독일 ST 애널리틱스 대표도 발사 실패 원인이 소프트웨어 문제 같은 사소한 결함 때문일 거라고 분석한 뒤 북한이 다음 시도에서는 매우 성공적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안보 위기에 대한 협의를 약속한 가운데 미 국방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 이후 한일 두 나라와 긴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주미 대사는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비롯해 국제사회 대응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현동 주미 대사는 북한이 비록 위성 발사를 실패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잇따라 실패한 위성 발사를 강행한 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원인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북한이 기술적인 미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리한 발사를 감행하고 있는 것은 북한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경직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조 대사는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지난주 한미일 정상이 세 나라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한 건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3국 협력을 통해 대북 제재와 같은 후속 대응도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규탄 메시지와 추가 제재 등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한미일 3국이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미 국방부도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는 도발 행위이자 지역 안정을 해치는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동맹과 함께 북한 도발에 더욱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ll continue to consult closely with our Republic of Korea allies and our Japanese allies to ensure that we share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and that we work together to ensure stability and security in the region. 유엔도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조건 없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대북 관련 소통의 속도와 강도에 체감적인 변화가 있다며 앞으로 협력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3년 전 무더운 여름날 태어난 푸바오.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이름 뜻처럼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하고 있죠. 최근 똑 닮은 쌍둥이 동생들까지 태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판다 아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올해가 푸바오가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여름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애써 외면해온 이별의 순간이 온 건데요. 만 4세가 되는 내년 7월 전 한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에버랜드가 최근 중국 측과 귀환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름에 이동하기는 너무 더워서 내년 봄 3월을 전후해 중국으로 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푸바오, 왜 중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판다는 전 세계에 1,800마리 정도밖에 없는 멸종 취약종입니다. 해외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모두 중국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만 4세가 되기 전 짝을 찾기 위해 귀환시키는 겁니다. 보통 판다의 성성숙기가 생후 48개월 정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판다 수가 많은 중국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얼마 전 태어난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도 마찬가지로 4살이 되면 떠나보내야 합니다. 푸바오 엄마 아빠인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임대 기간인 2031년 3월까지 국내에서 생활하는데요. 이후에 중국으로 돌아갈지 말지 여부는 그 시점에 다시 정해진다고 하네요. 지금 마음이 가장 서운할 사람, 아무래도 푸바오 할아버지로 유명한 강철원 사육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강 사육사는 처음부터 헤어질 줄 알았고 마음속에 늘 푸바오가 있을 거라며 서운함을 삼켰습니다. 다시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8.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까지 서울 등 내륙 곳곳에 5mm 안팎의 산발적인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시 내륙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 31도, 광주와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휴일에는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과 영남 지방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막바지 폭염의 기세가 꺾일 전망입니다. 낮 동안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경기도 화성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큰 불이 났고요. 소방당국이 현재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불이 난 시설이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도로 일부 구간도 통제가 됐고 차량 정체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각 상황 어떤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이게 고속도로 CCTV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서해안 고속도로에 있는 CCTV입니다. 지금 왼쪽에서 검은 연기가 도로 쪽으로 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아마도 자원수산 시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한 30-40분 전에 CCTV 화면 보여드렸을 때는 연기가 더 많았었는데 진화 작업이 조금 진전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불이 난 게 오늘 오전 11시 10분쯤입니다. 네, 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통제가 됐다고요. 예. 네. 목포 방향이 통제가 됐다가 조금씩 지금 풀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건물 밖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로 확대가 된 걸로 전해지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시커먼 연기가 도로를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도로 통제가 풀리긴 했지만 정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 지나시는 분들은 우회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도로를 이용하게 된다면 연기가 많기 때문에 속도를 좀 줄여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